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가 긴박히 움직인 소식 등 국내외 다양한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오후 3시 뉴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 것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한반도 관련 국제뉴스가 숨가쁘게 전달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서도 지난 3월 9일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자유한국당 이미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우선 대담을 시작하면서 앵커는 시청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알립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은 그간 국회에서 2013년도부터 논의만 5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통과됐는데 앵커는 우선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출연한 의원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 문화적인 생활 양식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무엇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심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노동계의 한 획을 그은 것이라 평했고 이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여야가 그동안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다운 협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김삼화 의원의 발언과 영상이 이어지는데 방송 자막은 한정의 생활양식 패러다임 전환 큰 발걸음이 나오고 앵커는 다음 논의로 넘어갔는데 자막은 뒤늦게 이미자 저녁에 있는 삶 분위기 무르익어가 등장하고 한정혜 의원의 발언과 영상의 자막은 김삼화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의 역할 기대가 이어져 자막과 내용이 불일치했습니다. 이후에도 보도는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앵커와 3명 의원의 발언과 영상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지난 의원의 발언 자막이 계속 등장해 시청하는 데 방해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협의가 어려웠던 이유를 3명의 의원이 번갈아 설명하고 있는데 뒤늦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간 단위별로 작성된 도표를 그래프로 제시해주고 휴일 근무 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 유지한다는 자료를 보여주는 등 이번 뉴스 보도에서 자막과 그래픽은 오히려 시청자들의 주의 집중을 흐렸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와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지를 두고 우선 한 의원은 3당의 간사가 전부 여성이었고 간사의 보좌관 역시 여성들이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끄집어냄으로써 협의의 지점까지 갈 수 있었고 끝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합의를 이루어내자고 했던 약속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사실상 그동안 이미 이루어졌던 사회적인 합의들에서 이번에 더 나아간 것은 없었고 간사들이 힘든 부분은 우선 당내에서 협의를 하고 다시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고 그걸 갖고 3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2단계, 3단계의 과정이 쉽지 않고 그 사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는 일도 있어 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 의원의 발언과 관련 영상의 자막은 이미 영세사업장 보호업소, 근로양극화 우려에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총평은이라고 등장해 전혀 보도 내용에 맞지 않게 자막은 계속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 문화와 근로환경, 근무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우선 김 의원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혼란을 감안해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1년 6개월씩 나누기로 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는 인식과 여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데 제시되는 자료 영상은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을 다루고 자막은 근로기준법 개정 뭐가 달라지나가 등장했습니다. 앵커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정부 대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이미자 의원은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임금 제도를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보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이어가는데 주요 대기업 주간 최대 근로시간 자료 그래픽이 보도의 흐름에 맞지 않게 등장해 시청자에게 혼선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도 정부가 신규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앞선 임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가 계속 보전을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유지되는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제대로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루를 어떻게 제대로 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노사정이 계속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근로시간 단축 통과를 이끌어낸 환경노동위원회 여성 3인방이 출연해 법 개정의 의미와 여야 협의 과정, 향후 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당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 OECD 국가 평균보다 20% 가까이 많고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안은 과로사회, 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온 결과물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이렇듯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세계적인 추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우리나라가 배울 점은 없는지, 지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안착시킬 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심층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너 달 전만 해도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우려했던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유의해야 할 변수들도 주목됩니다. 이에 3월 10일 뉴스 1호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과정과 조건이라는 주제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주제를 다뤘습니다.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압박한 것과 조치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회담 합의 과정이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지만 지난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합의 이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북한 스스로 완전한 비핵화 관련 명확한 입장 표시를 하고 관련 행동을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앵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미 정상회담 발표 다음 날인 10일에도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하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힘도 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홍영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 이런 큰 전례 없는 합의가 됐다는 것을 발표조차 안 한 것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이 행동으로 나가면 그때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최상층부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합의했지만 군부에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북한 주민들의 대응책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미 대화 채널 가운데 하나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가까운 시일에 스웨덴을 방문할 것이며 스웨덴에서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는 것을 두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수교도 되지 않고 연락사무소도 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중립국가로서 했었고 정상회담의 실무적 추진을 위해 양 외교장관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덧붙여 앞으로 의제, 장소 이런 것을 둘러싸고 상당한 실무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수주간 걸릴 것이라고 틀러쓴 장관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위로부터 결단이 이루어지고 아래로부터 실무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 주무장관도 전혀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대답을 해버린 상황을 두고 홍 연구위원은 앞으로 방향 자체는 진행되겠지만 진위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직접 말을 듣고 이후에 필요한 행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간 큰 틀에서의 정상회담 합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분석하면서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자들 간의 말조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은 어디서 언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홍 연구위원은 가능성이 70%는 평양, 20%는 워싱턴 DC, 10%는 판문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라며 역사상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 세계적인 주목과 정치적인 효과를 볼 때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역사상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혼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백악관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 조치 요구와 회담 수락에 대한 의미,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의 과정과 조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에 대한 예측 등을 함께 짚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담은 사전 정보가 많고 관련 보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에게는 내용 구성적인 측면에서 전달이 잘 됐지만 보도 내용에 있어 관여도와 주의 집중이 떨어지는 환경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질의응답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묻고 답하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앵커와 참석자들이 발언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매끄럽게 정제하는 과정과 충분한 대담 시간이 있었다면 보도 내용들이 시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의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입장에서 복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최저임금 갈등, 해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도입부는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과 뉴스 자료 화면으로 시작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 대립이 존재하겠다는 예상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알바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건데 또한 인상된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표로 이해하기 쉬웠고 또 내용 연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된 지 2달이 지난 지금에도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입장 대립이 여전하다는 점은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문의가 많아 최저임금 신고 상담센터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제보된 상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법을 소개했는데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유익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관련 자료 화면으로는 실제 방송되었던 뉴스의 일부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의 경우를 보여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노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이어진 학교 측의 입장을 통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뤄 의미 있었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급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학교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이슈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지난 대선 때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이를 언급하면서부터인데요. 최저임금법에 대한 실제 법률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을 화면으로 보여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입장 대립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정책적 측면에서 야당과 여당의 대립되는 의견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근거로 OECD 회원국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통계로 보여주어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라고 언급하며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계소득의 비중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16년 말 현재 반면 야당은 물가 상승이나 고용 축소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이고 이러한 부작용이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근거로 두 도표를 보여주었는데요. 실제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줄었고 실업급여 신청자의 수도 2배가량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도표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표시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도표의 변화된 수치를 강조하는 표시를 통해 한눈에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어지는 여당의 반대 입장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팽팽하게 대립되는 두 입장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소규모 자영업자의 입장을 경기도 의왕시의 한 편의점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편의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예상은 이 정도는 올라가겠다. 매년 올라왔으니까. 근데 1,000원 이상 뛰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도표로 설명하여 그 부담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월 13만 원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고 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부터 해결 방안 그리고 그 한계점까지 논리적인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져 유익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매장 경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소개했는데요. 임대료부터 카드 수수료 등 영세 사업자의 경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최저임금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다른 여러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여서 의미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된 프랜차이즈 매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사에서는 식자재의 가격을 낮춰 가맹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것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의 정지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4월 말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대립과 긴장 구도를 이어온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반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요, 북미 정상회담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에는 6가지 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가지 사항으로는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의지,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 중단,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초청 등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북측은 비핵화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어 특사단은 지난 8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이 담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5월 중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중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우리 언론은 5일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다룰 의제나 북한의 입장에 대한 전망을 보도하였습니다. 6일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가 있은 후에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과 특사단의 미국 방문 전망을 보도하였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와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예상을 넘는 놀라운 성과이며 파격적인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기회이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는 보도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 중 유독 조선일보만 확연히 다른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들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속임수 또는 기만술이라며 불신하는 태도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쇼에 속는 것 같다는 의심과 더불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정치권도 계속해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5월에 있을 미국과 북한 정상 간의 만남은 북한 정권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우리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공이 크다는 평가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는 반응과 함께 주변국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 신문이 이런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8일자 한겨레 사설을 보면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특사 방북이 실패한 합의라는 것은 어이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CBS 노컷뉴스의 10일자 기승전 색깔론 홍준표, 북미 대화 분위기의 스텝 꼬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하면서 한미 동맹에만 중점을 두었던 홍 대표가 오히려 미국 입장과 멀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홍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대화 입장인 미국을 따라야 하는데 색깔론 방식으로 안보 공세를 펴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보수 언론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향 제시보다는 회의론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나 일본 이런 한반도 주변국 또 외신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환영과 기대 그리고 지지를 표하였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룩한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방북 특사단의 결과를 환영하고 비핵화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영국의 BBC, 중국의 환구시보와 신화통신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중대한 반전이며 놀랄만한 발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정에 대해서는 놀라운 외교적 돌파구, 대담한 외교적 서곡, 70년간 적이었던 양국 사이의 큰 발걸음이라는 평가 등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까지 우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은 전쟁 위험까지 거론되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하면 지금의 화해 무드가 급속도로 냉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 실무회담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과의 수교 등 북미 간 실무 접촉에서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운을 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한반도 종전 선언, 북미 수교, 주한미군의 역할과 군비 축소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고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모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중요한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기 위해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시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언론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신중한 보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입장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섣부른 전망을 보도하거나 불신 조장, 근거 없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전망 등의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허찬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